아동과학학술이 리뷰 영상을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볼펜 다 꺼내시고 형광펜 가지고 올려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같이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벌써 이제 한 학기가 지나고 이제 기말고사 기간입니다. 그쵸? 그래서 열심히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좋은 성적 나가기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과학학술이 뭘 표시냐면 우리 교환이요. 교환을 펴주시고 제가 페이지를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교환의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에 제1장 호흡 건강 단어 펴시고요. 밑에 호흡기의 구조와 기능에서 3번 신생아 영유아 아동의 호흡기 특성을 여러분들 좀 꼼꼼하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생아 영유아 아동의 호흡기 특성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모두 성인보다 미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숙하고 우리 한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기도가 성인보다 짧고 직경이 작습니다. 그래서 기도 폐쇄와 심한 호흡 곤란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유스타키오가 그죠? 귀에 있어요. 귀에 중이와 인두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스타키오가는 수평적이고 짧아서요. 중이염 위험성이 증가한다라고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다음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영아는요 비강 호흡만 합니다. 그래서 비강 호흡만 하기 때문에 구강을 통한 호흡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9번 보시면 신생아는 무호흡, 그러니까 10에서 15초 증상이 좀 흔하고요. 호흡 양상이 불규칙한 것이 어떻다? 정상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요. 동그라미 12번에 밑에 미숙아는요. 만사가에 비해서 흉벽이 더 유연하고 호흡근이 더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가야들의 아동의 호흡기 특성이 어떠한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수업할 때는 정말 꼼꼼하게 많은 설명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뷰 영상 보시다가 모르는 부분은 어떻게 한다? 예전에 제가 했던 수업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필기 같은 것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페이지에 2번 상기도 감염 보시면 상기도 감염에서 1번 비인두염 볼게요. 비인두염은 코, 그래서 코감기입니다. 자, 두 번째 줄 1년 내내 발병하지만 초가을부터 늦봄까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비인두염 같은 경우는 초가을이나 늦봄에만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발병을 하는데 그 기간에 많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 원인과 병 대신에 보시면 리노바이러스가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증상 보시면 두 번째 줄 코 증상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네 줄 내려가시면 침을 삼키지 않고 흘리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더라. 자, 그 다음 5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이제 충혈 제거제를 쓰느냐 안 쓰느냐 어떨 때 쓰고 어떨 때 안 쓰느냐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3개월 이상 된 영아는 좀 더 크죠. 그래서 이런 이상 된 영아에게는 비정과 부정 완화를 위해서 충혈 제거제를 씁니다. 그러나 세 줄 내려가시면 3개월 미만 영아는 빈맥과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어서 생리식염수를 비강 내에 점액해서 분비물을 묽게 만들어서 제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론 3개월 미만 영아는 충혈 제거제를 쓰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두 줄 내려가시면 애기 혹시 열이 나거나 했을 때는 뭘 쓰느냐? 레이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스피린은 어떻다? 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기들은 레이 증후군 때문에 아스피린을 쓰지 않고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이부프로펜을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4번 간호종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콧물 이런 분비물들이 많기 때문에 분비물 배행을 위해서 상체를 높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7줄 내려가시면 촉촉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내 습도를 높여야 되죠. 낮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내 습도를 높임으로써 분비물을 묽게 해서 배출을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인두
인두염 볼게요. 인두염은 목감기입니다. 목감기. 자, 그래서 6페이지 가시면 이번에 원인 한번 볼게요. 대부분 바이러스성입니다. 그래서 90%로 대부분 바이러스성이고, 그다음 세균성은 A군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이 주된 원인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세균성은 우리가 10%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바이러스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치료한다고요? 대중적으로 파자. 근데 세균성 같은 경우에는 뭐다? 항생제를 쓰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 5번 치료 한번 보시면 바이러스 감염 나왔잖아요. 대중요법. A군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은 어떻게?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항생제 사용한다. 근데 유의할 점이 있어요. 항생제 사용 1일째까지는 격리를 한다. 항생제 치료 24시간 내에 급성 증상이 사라지고 전염성도 사라지기 때문에 하루 동안은 격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에 간호중재 보시면 동그라미 5번 한번 보세요. 세균성 인두염의 경우에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처방된 항생제를 반드시 10일 동안 빠짐없이 복용하도록 교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처방받은 만큼의 항생제는 반드시 끝까지 복용해야 된다.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아니면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A군 베타 용혈성 연쇄상 구균 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환원성과 환원성 기계를 어떻게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비환원성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고름이 없고 환원성은 고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환원성 합병증은 급성 삭제 신염, 류마티스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환원성 합병증은 편도 주위 농양, 중이염, 골수염, 폐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비교해서 반드시 외워두셔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7페이지 보시면 3번 편도선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도선염에서 2번 아동 편도선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도선은 아동이 좀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동의 편도는 청년이나 성인의 편도보다 큰 것이 정상입니다. 12세에 성인의 크기의 2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12세 이후에는 점점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8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8페이지에서 간호중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호중재에서 동그라미 2번 한번 볼 거예요. 보시면 수술 후 간호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수술하고 나서입니다. 하고 나서는 분비물이 나오죠. 그래서 엎드려 눕히거나 옆으로 눕힌다. 그래서 보기나 치기가 좋고요. 그래서 분비물 배액을 촉진시키고 흡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 수술 부위를 자극할 수 있는 행위, 기침이나 할 때나 서랍자 사용은 금지하셔야 됩니다. 자극하면 어떻게 출혈도 많이 생길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음식물과 수분 제공 부분 보시면 의식 회복 전에는 당연히 금지입니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은. 그리고 두 번째 줄에 붉은색이나 갈색의 액체는 구토 시에 혈액과 혼동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빨대 사용 금지입니다. 빠는 행위 안 돼요. 빠는 행위는 어떻게? 출혈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목과 인후의 막을 형성하는 우유나 아이스크림 유제품은 지향입니다. 지향은 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향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안 되는 지향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편도선염 같은 경우에 수술하고 나서 가장 큰 부작용이 출혈이란 말이에요. 그럼 출혈이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출혈 징후 사정, 침을 계속 삼키는 듯한 행동을 하면 출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자면서 꿀떡꿀떡꿀떡 하면 출혈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반드시 부모는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하나가 잠들어 있다면 잦은 연화 운동을 주의 깊게 보셨다.
꿀떡꿀떡꿀떡 하는 거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빈맥 생길 수 있죠. 왜? 출혈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피가 자꾸 혈압이 뚝뚝뚝 떨어지죠. 혈압을 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심장이 쿵쿵쿵 뛰어줄 겁니다. 그래서 빈맥이 생겨요. 맥박은 120회분 이상으로 뛰어주고요. 그리고 당연히 계속 출혈이 있으니까 창백해질 거고요. 그리고 토열, 구토에 혈이 섞인 토열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9페이지 보시면 4번 중이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귀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원인 보시면 세 번째 줄 유스타키오간이 성인에 비해 짧고 곧습니다. 길지 않아요. 짧습니다. 자, 그리고 맨 밑에 6번 영아의 중이염 촉진 요인 한번 보시면 뭐 때문에 많이 생기느냐 유스타키오간의 특성 때문이에요. 유스타키오간이 비교적 넓고 짧고 곧습니다. 그리고 수평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이염이 많이 생겨요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10페이지 보시면 7번 증상입니다. 증상의 두 번째 영아. 애기들은 중이염에 걸리면 어떻게 하느냐? 애들 말을 못하죠. 울어요. 울고 안절부절 못하고요. 그리고 아픈 쪽 귀를 잡아당기거나 비빕니다. 그리고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너무 아프니까 막 돌려요. 그리고 9번에 동그라미 2번 치료 부분 한번 보시면 고막 절개술, 그러니까 수술을 했을 때는 어떻게 눕힐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눕힌다? 수술 후에는 아픈 귀 쪽으로 눕힙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에 만약에 수술을 했다면 어떻게 오른쪽으로 눕히라는 거예요. 이유는 산출 촉진을 위해서 우리가 아픈 귀 쪽으로 눕힌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11페이지 보시면 10번 예방에서요. 동그라미 1번 수유자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요 앙아이로만 먹이면 너무 넘어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유자세가 중요한데 수유 시에 앙아이를 먹이면 비인두의 우유가 고이게 되고 이것이 유스타키오간으로 들어갈 확률이 너무 높아져요. 중이염에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상체를 높이고 수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1번 간호중재에서요. 동그라미 6번 한번 볼까요? 자, 동그라미 6번 한번 보시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꾸준히 항생제를 먹어야 합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증상이 사라지더라도 자의적으로 중단하거나 복용량이나 빈도를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이유가 뭐랬죠? 내성 방지를 위해서. 자, 그 다음 7번 귀에 약을 넣을 수 있죠. 귀에 약을 넣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당길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체온 재는 것과 방향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환측기가 위쪽으로 오는 자세를 취해야죠. 당연하죠. 환측기가 위에 와야 귀약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로 오는 자세를 취하시고 3세 미만일 때는 후 하방 아래쪽, 3세 이상일 때는 후 상방 위쪽으로 귀를 잡아서 투약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3번 크루프 증후군 보도록 할게요. 크루프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후두가 폐쇄되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두가 폐쇄됐을 때 증상들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 줄 4가지가 있습니다. 쉰 목소리, 개 짖는 듯한 기침 소리, 흡기 시에 협자금, 흡기 시에 천명음이 들릴 수 있고요. 호흡 곤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크루프 증후군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2페이지 1번 급성 후두 기관지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후두 기관지형 같은 경우에는 크루프 중에서 가장 흔한 유형이고요. 얘는 원인이 대부분 바이러스고 3번 치료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 저온 치료를 해요. 그래서 차가운 증기의 습기를 제공하는 건데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고 경련 완화에 유용하기 때문에 저온 치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크루프 탱크를 쓸 수 있어요. 크루프 탱크는 고농도의 습도와 적절한 산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주는 건데 텐트 안에다가 습도와 산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겠죠. 습도를 막 뿌려주니까 어떻게요? 축축해집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교환해주고 저체온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하시고 텐트 모서리 잘 확인하셔야 돼요. 새는 곳 없는지 확인. 그리고 가급적 묶음 가동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열었다가 한꺼번에
빠져나가지 않게끔 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부모와 격리하지 않습니다. 아기가 불안해서 울면 이 질환은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분무형 에프네프린을 이용합니다. 점막의 혈관 수축과 호두계의 부종 경감을 위해서 쓸 수 있고요. 콜티코스테로이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항염 효과와 호두계 부종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간호중재 한번 보시면 3번 한번 볼게요. 하나를 울리지 않습니다. 울리게 되면 호흡부종과 저산소증이 더 심해지기 때문이고요. 둘째 주 내려가서 끝에 보시면 격리시키지 않은 또 나왔습니다. 누구와? 부모와 격리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럼 2번 급성 후두개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성 후두개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줄 내려가셔서 이건 심각한 폐쇄성 염증 과정이고요. 경과가 급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즉각적인 응급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급성 후두개염은 굉장한 심각한 겁니다. 완전 응급 질환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인이 세균이에요. 세균. 자, 13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얘는요 본인이 살기 위해서 하는 자세가 있어요. 호흡곤란이 너무 심합니다. 삼각 자세를 취해요. 턱을 내밀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 앉고 입을 벌린 상태에서 혀를 내밀고 침을 흘리는 삼각 자세를 하면 호흡곤란이 조금 나아집니다. 자, 3번 치료비가를 한번 볼게요. 자, 아동의 목에서 배양검사 금지입니다. 혈압전화 면봉의 자극은 완전한 기도 폐쇄를 유발하기 때문에 자극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 기도 유지가 중요하죠. 호흡곤란 시에 심한 호흡곤란 시에 기관의 삭감 혹은 기관 절개술을 시행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 밑에 아트로핀 호흡기 분비를 건조시키기 때문에 안 돼요. 아편제제 기침 반사 억제하기 때문에 사용을 금합니다. 자, 그다음 항생제 치료해야 되죠. 왜? 얘는 세균성이니까요. 정맥내로 7에서 11간 반드시 투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밑에 병원 후송 시에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부모의 무릎에 앉혀서 이동해야 됩니다. 왜? 불안도를 낮춰줘야 하겠죠. 울면 호두는 더 폐쇄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3번 급성 경련성 후두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경련성 후두염의 두 번째 줄 원인은 대부분 바이러스입니다. 발병은 밤에 나타납니다. 얘는 낮 동안에 증상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쭉 넘어가서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하부기도 감염입니다. 자, 하부기도 감염에서 1번 세기관지염은 어떤 것이냐? 2번 특징에서요 가장 흔한 하기도 감염입니다. 가장 흔해요. 그 다음에 세 줄 내려가서 가장 흔한 원인 보시면 호흡기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가 가장 많다. 그 다음 3번 치료 및 간호용도 어떻게 할 것이냐. 대부분 어떻게 하세요? 대증요법 하죠. 그 습도가 있는 산소 공급, 수분 섭취와 안이 제공해 줄 수 있고요. 2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가 부적절할 때는 2번 치료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IV 해야 된다는 거죠. 자, 15페이지에 두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생리식염수를 이용한 흡인으로 과도한 기존의 분비물 제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밑에 리바비린 항바이러스를 쓸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째 줄까지 내려가서 비말정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이번 기간 동안에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세기관지염이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폐렴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분류 한번 볼게요. 바이러스 폐렴은 어떻게 치료한다? 여섯째 줄 내려가시면 호흡기 감염 아동의 대증적 지지 치료를 하자. 대증요법 하자. 자, 그 다음 두 번째 세균성 폐렴은 어떻게 할 것이냐? 세균이니까 당연히 항생제 써야 됩니다. 그 쭉 내려가서 치료를 볼게요. 치료는 항생제 투여 그리고 반자위나 체위 변경 자주 해줘야 됩니다. 왜냐? 호흡곤란 있을 수 있으니까 반자위, 체위 변경은 어떻게? 가래 같은 게 툭툭 잘 떨어지고요. 그리고 폐렴이요 일직선일 수 있죠. 한쪽이다 할 때 어떻게 눕힌다? 침범된 쪽으로 눕힙니다. 정상적인 곳으로 염증을 옮겨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른쪽에 폐렴이 있으면 오른쪽으로 눕히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16페이지 3번 천식 보도록 할게요. 천식은 정의에서 두 번째, 다양한 자극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한 기관지 평활변의 수축 때문입니다. 자, 원인은요, 알레르기, 유전, 기존의 이물질, 기관지 염증, 날씨 변화, 차가운 공기 때문에 심한 눈독, 정서적 요인, 기타 약물 요인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증상 한번 볼게요. 증상은 다 호기입니다. 그래서 호기성 호흡곤란, 호기지 천명음, 호기지연 이런 기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8번 볼게요. 8번에는 밤의 천식이 더 심해집니다. 자, 치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치료는요, 이게 대부분 원인이 알레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천식 치료를 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알레르기원을 통제하는 게 무조건 우선순위입니다. 알레르기를 통제합니다. 유발 요인을 사정해서 없애는 거죠.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약물요법 할 겁니다. 급성 발작 치료를 위해 쓰고 2번 보시면 기관지 확장제인 에피네프린, 알부테롤, 메틸잔틴 이런 걸 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탈감장요법을 합니다. 알레르기원을 피하에 차츰 양을 증가시켜서 주입하는 건데요. 일정 기간 경과 후에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후천성 면역이 획득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 다음 4번 결핵 한번 보시면요. 넘겨볼게요. 자, 결핵에서 17페이지에 표 1-2 아동 결핵과 성인 결핵의 차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폐명령은 아동 결핵은 폐하부, 성인 결핵은 폐청 또는 쇄골 상부, 그러니까 아동은 아래, 성인은 위. 아동 결핵은 국소 림프절 침범이 흔합니다. 성인 결핵은 없고요. 아동 결핵은 치유 양상이 석회화입니다. 칼슘 침착으로 딱딱해지는 석회화고요. 성인 결핵은 그냥 장기가 단단해지는 섬유화입니다. 다음 아동 결핵의 진행 양상은 혈액상포입니다. 그래서 속립결핵이라고 얘기하고요. 균이 혈관 내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결핵을 말해요. 근데 성인 결핵은 기관지 상포입니다. 기관지로 들어가는 거고요. 치즈계 사이는 공동을 초래해요. 그래서 치즈 모양처럼 뽕뽕뽕 구멍이 뚫립니다. 자, 그다음 아동 결핵은 감염 방법이 초감염이고요. 성인 결핵은 재감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 진단검사 한번 볼게요. 진단검사는 어떤 것을 하느냐? 망토스 테스트라고 하는 투베르클린 검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 PPD 0.1cc 양을요, 전환에 피냅니다. 피내 주사로 투여를 하고 주사 후에 48에서 72시간 후에 판독을 합니다. 근데 4세 이상 아동은 15mm 이상이면 양성이고요. 4세 미만 아동은 5mm 이상이면 양성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어요. 자, 8번 치료 부분 한번 보시면 항결핵 약물은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약물을 동시에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 두 가지 이상을 쓰기 때문에 뭐다? 칵테일 요법 이런 얘기 했었죠. 자, 그 다음에 5줄 내려가서 끝에 최소 6개월간의 투여를 할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18페이지를 보시면 두 번째 줄 내성균주가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가지 약물만을 사용하지 않고 두세 가지 약물을 병행한다. 이것을 칵테일 요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밑에 INH라고 하는 항결핵 약물인데요. 이소니아지드라고 하죠. 이소니아지드 복용 시 주의할 점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특히 말초신경염이 있기 때문에 뭘 준다? 비타민 B6, 피리독신을 공급한다. 자, 그 다음 9번 활동성 결핵화나 간호에서 세 번째 줄 12 한번 보시면 얘는요 소모성 질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됩니다. 그 균형 잡힌 영양식이 고열량식이 단백질과 칼슘을 권장하고요. 밑에 활동성 결핵 아동의 경우는 격리를 하는데 객당 검사에서 병원 균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격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동그라미 10번 예방 보시면 두 번째 줄 BCG 예방 접종이에요. 이거 불주사에 불주사. 자, 그래서 결핵 예방 접종은 투베르클린 검사 결과시 음성입니다. 왜? 얘는 예방이잖아요. 양성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음성일 경우에 투여를 하는 거고 두 줄 내려가시면 상환은 증명 삼각근 부위에 피내입니다. 피하 아니고 피내 주사고요. 생후 4주 이내에 접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장 위장관 건강관으로 갈 건데요. 어디 표시냐면 2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폈나요? 네, 20페이지에 2번 수분 전해질 균형에서 아동의 체액 조절 기전 1번 영아의 수분 균형이 깨지기 쉬운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포 외액이 많습니다. 세포 외액의 분포가 성인에 비해서 많아요.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높고 호흡수가 빨라서 수분 상실이 많고요. 신장 기능 또한 미숙하죠. 그래서 사구 체여가 우리 성인보다 낮아서 물 보존이 어렵고요. 체중에 비해서 세포 면적이 커서 불감성 손실이 많고 위장관 공간이 넓어서 설사 시에 다량의 수분이 손실됩니다. 이렇게 5가지 수분 균형이 깨지기 쉬운 이유 외워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질병을 들어갈 건데 쭉 넘어가셔서 23페이지에 장운동장애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변비 한번 보겠습니다. 변비. 자, 변비는요, 정의의 두 번째 줄 3일 이상 변 배출이 없는 경우 일주일에 3회 이상 변을 보아도 배변실에 통증이나 혈액이 섞이는 경우를 우리가 변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2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맨 밑에 치료 및 간호를 한번 볼게요. 치료 어떻게 할 거냐? 고섬유질 식사 주셔야겠죠. 완화제 등장성 관점 할 수 있습니다. 행동 프로그램 할 수 있고요. 잘게 자른 음식 제공해야 되겠죠. 우유에 옥수수 시럽과 당밀 첨가하면은 자극이 돼서 변이 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자두나 자두주스, 섬유질 식사할 수 있습니다. 자, 습관적 완화제나 간장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완화제나 등장성 간장 할 수 있지만 습관적으로는 안 된다 하는 거 반드시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25페이지 보시면 2번 위식도 역류 한번 볼게요. 원인 및 병태생이 보시면 위식도 역류는 상부 아니에요. 하부 식도 조인근의 기능 부전으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4번 치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료 보시면 약물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식도 역류,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암이잖아요. 우리가 위산이 막 많이 나와서 통증 일으키죠. 그래서 약물 치료에서는 위산을 좀 이렇게 융화시키기 위해서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투여해서 위산의 분비를 줄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외과적 치료로는 어떻게? 그 하부식도 조인근을 쪼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저브 주름술이라고 하는 거 22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탁 쪼아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소량의 우유를 자주 제공합니다. 우유를 콸콸콸 주거든요. 콜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소량으로. 그 조제유에 공유를 첨가해서 농도를 진하게 하셔야 됩니다. 묽을수록 구토는 더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찐득찐득하게. 그리고 식간에 제산제를 투여하시면 통증이 완화돼요. 식간은 붓기, 식사와 식사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8시에 아침이면 12시에 점심이면 언제 먹는다? 10시에 먹는 것. 그러니까 위가 비어진 시간에 먹는 것이 식간입니다. 그래서 이때 주는 거고 베타네콜 줄 수 있죠. 식전에 하부식도 조인근의 압력을 높아주기 위해서 그리고 역류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앉혀주는 자세, 상체를 높인 자세를 취해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따라오시나요? 자, 그 다음에는 27페이지고요. 3번 장중첩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첩증은 뭐라고 했어요? 장이 겹쳐 들어간 건데 소장 끝부분인 회장이 대장의 첫 부분인 맹장 안으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회장과 맹장은 어디 쪽에 있나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무언가가
만져질 거예요. 자, 그럼 우리 3번 증상 한번 볼게요. 증상 부분 보시면 주기적이고 극심한 급성입니다. 급성으로 오는 복통이고요. 그 다음 담즙이 섞여 있는 구토입니다. 왜? 12장 지나서 이미 아래까지 내려갔습니다. 담즙이 섞여 있는 구토고요. 그 다음에는 우측 상복부에서 소신이 보이는 덩어리 촉진됩니다. 왜? 그렇죠. 회장과 맹장은 우측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젤리 모양의 혈액과 점액 섞인 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시면 치료비과는 어떻게 해줄 것이냐. 장이 말려 들어갔어요. 뽕 하고 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뭘 한다? 발육관장을 합니다. 발육관장. 정수압을 이용해서 환원을 하는데 첫 24에서 48시간 안에는 발육관장을 해요. 공기나 조영제를 항문으로 넣어서 장관대 압력을 증가시켜서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발육관장과 함께 수용성 정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페이지 넘기면 외과적 중재도 있죠. 만약에 정수압 환원이 실패하면 우리는 수술, 응급, 오피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게 장중첩증이었고요. 자, 그럼 28페이지에 체액균형 장애에서 1번 급성위장염, 이게 장염이에요. 장염 같은 경우는 원인이 세 번째 줄 가장 흔한 것은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위장관염이고요. 영아기 설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3번 보시면 임상검사는 무조건 대변검사입니다. 변을 보고 확인해야 돼요. 어떤 균인지. 그 다음에 치료와 간호에서 2번 간호중재 보시면 이게 설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수액을 많이 보충해야 되고 당분 있는 음료 제외입니다. 당분 있으면 장이 자극돼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요. 손 잘 씻어야겠죠? 개별변기. 왜? 어떤 원인인지 몰라요. 난 정상식이 공급하는데요. 고지방과 고당식이를 피하셔야 됩니다. 왜? 설사, 장이 자극돼서 설사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설사예요. 자, 설사는요, 세 번째 줄, 특히 원인에서 로타바이러스 감염은 어린 아동에게 심한 설사와 탈수를 유발하는 주요 입원 원인이 됩니다. 다 로타바이러스입니다. 자, 그 다음 26페이지 넘겨서 2번 증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상은 설사는 무조건 기승전보다 탈수에 관련된 것들을 생각하셔야 돼요. 소변을 감소하겠죠? 24시간 동안 젖은 기저귀가 6개 이하 4시간 이상 소변을 보지 않으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애기들은 2~3시간마다 기저귀를 갈아요. 그리고 입술이 건조하겠죠. 탈수. 체중이 감소됩니다. 전해질 불균형이 있어요. 모두 탈수 증상입니다. 자, 그럼 치료 어떻게 할 거냐? 치료는 물을 주는 거잖아요. 먹을 수 있으면은 입으로 주고 안 되면 아이들이 주는 거예요. 치료는 경구용 제수와 용액은 ORS 사용할 수 있고요. 심한 탈수나 구강 섭취가 어려울 시에는 비경구적 수액요법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줄 내려가시면 지사제. 그쵸? 변을 멈추는 지사제는 더 심각한 질병의 징후를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간호중재는 일단 원인균이 판명될 때까지는 격리하셔야 됩니다.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격리를 해요. 그 다음 30페이지에 세 번째 줄 보시면 대산성 산독증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왜? 설사 시에는 알칼리인 중탄산염이 마구마구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다? 산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탄산염으로 우리는 교정을 해야 한다. 자, 그럼 우리가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구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구토는 산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알칼리증이 되겠죠. 자, 그 다음 5줄 내려가시면 야채 과일 섭취는 설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고요. 자극될 수 있죠. 그 다음에 5줄 내려가시면 설사로 인한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경구용 제수와 용액을 사용합니다. ORS라는 거, 전해질 보충액을 사용하는 거고요. 경구 섭취가 불가능하거나 중증 탈수 시에는 비경구적 수액요법을 사용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3줄 내려가시면 구토는 HCl, 염산, 그죠? 산이 손실되니까 대사성 알칼리증. 설사는 HCO3, 중탄산염 손실되니까 대사성 산증이 약이 된다 하는 거 반드시 비교해서 외워두시고요. 자,
자, 그 다음 3번은 구토입니다. 자, 구토에서요. 31페이지 보시면 동그라미 5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5번. 투사성 구토. 팍 뿜어내는 사출성, 분출성의 투사성 구토는요. 어떤 때 있느냐? 선천성 유문협작. 그러니까 선천성 날문협작증 아래쪽이에요. 그러니까 분문 아닙니다. 유문이에요. 유문이 협작됐을 때, 그러니까 위에서도 아래쪽이 막혔을 때 우리가 투사성 구토를 하고요. 그리고 머리에 뇌압이 상승됐을 때 푹 뿜어내는 투사성 구토를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 치료문 보시면 구토로 인한 탈수 시에는 경구용 제수와 용액, 정맥 수레요법 및 전해질 보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물 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호중재에서 쭉 내려가서 맨 밑에 구토로 인한 탈수 같은 대사성 알칼리즈 증상을 관찰하죠. 왜? 위산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알칼리증이 된다는 거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사나 구토나 이런 걸 모두 하면서 기승전보다 탈수가 생기는 거예요. 아기들한테. 그래서 이제 탈수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 32페이지 한번 보시면 3번 탈수의 증상 한번 볼게요. 우리 몸에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구강정은 건조하죠? 눈물 없습니다. 눈물 생성 저하되고 타액 또한 감소합니다. 모든 게 떨어져요. 맥박 상승합니다. 왜? 물과 혈액이 다 빠지는 게 탈수예요. 그걸 올리기 위해서 맥박은 마구마구 띄워줄 겁니다. 혈압 떨어져요. 뭐라 했죠? 물과 혈액이 떨어지니까 혈압 떨어집니다. 쇠약하죠. 피부 창백하죠. 칙칙해지겠죠. 모세혈관 재충혈 시간 또한 지연됩니다. 왜냐면 혈액량이 떨어지면 말초 혈류도 떨어지죠. 그러다 보면 속도도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고요. 피부 탄력, 물이 없으니까요. 탄력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요 비중이 증가합니다. 1.030 이상으로 증가를 하는데 요 비중이라고 하는 거는 소변의 찐득찐득한 정도예요. 소변의 농축 정도를 얘기를 하고요. 원래 정상은 1.003에서 1.030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높다. 소변량 감소하겠죠. 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움푹 파인 눈, 대청문, 함몰되겠죠. 칙칙한 피부색이 나타날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진단도 증상과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4줄 내려가시면 대부분 다음 4가지 증상 중 2가지 존재 시에는 우리가 탈수가 있어요 라고 볼 수 있는데 모세혈관 충전 시간이 2초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거나 점막이 건조하거나 아파 보이는 표정이 있다면 이 중에 2가지 존재한다면 탈수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위장관 건강 간호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34페이지에 제3장 영양과 간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과 간호 한번 보시면 식품 민감증을 좀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저당 불내성은 유당, 저당 소화에 필요한 락타제 부족도는 결핍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번 임상 증상 보시면 거품이 많고 지방이 없는 물 같은 설사, 복통, 심한 장내가스를 내뿜고요. 그 다음에 아기는 우유를 싫어합니다. 치료 및 간호는 뻔해요. 유당을 적게 먹거나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유당을 함유하지 않은 조제유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2번. 두 번째는 우유 알레르기예요. 우유 알레르기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에 대한 알러지가 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35페이지에 4번 식이 및 대체식품 보시면 우유 수주가 가장 좋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유 수유를 하든지 우유를 안 먹든지가 가장 좋다. 자, 그 다음 35페이지에 이어서 아동의 영양불량과 건강 문제 보시면 소모증이라고 하는 거는 정이 거의 굶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 기아 상태입니다. 열량 및 단백질 모두 부족한 거고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부족한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특징 보시면 열량과 단백질이 모두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점차 체중이 감소하고 피하에 지방이 없으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주름이 많이 생기고요. 볼의 지방이 가장 나중에 소실되기 때문에 얼굴은 오랫동안 통통합니다. 난 배는 툭 튀어나와 보이죠?
팔다리의 근육은 위축되어 힘이 없어집니다. 밑에 전체적으로 늘어집니다. 그럼 이런 잘 먹으면 됩니다. 치료 보시면 필수 영양소는 충분한 영양 섭취, 고단백, 고탄수화물 식이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과시효과입니다. 얘는 조금 다르죠. 얘는 단백질 영양 실조증입니다. 그러니까 소모증은 모든 게 부족하다면 과시효과는 단백질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번 정의, 단백질 부족 상태고요. 그 특징은 단백질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3번 증상에서 두 번째 줄, 근육이 소실되고 부어요. 그래서 부종으로 인해서 체중의 감소가 좀 늦게 진단될 수도 있고요. 피팅 이데마 생깁니다. 상투압 변화 때문에. 그 다음에 세줄 내려가면 우리 단백질 없으면 머리카락, 그렇죠? 머리카락이 빠지고 가늘어지고 색깔이 옅어져서 붉은색 머리카락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6페이지 한번 보시면 두 번째 줄, 과시효과는 단백질, 소모증은 단백질과 열량 모두 부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 성장장애 한번 볼게요. 성장장애 보시면 1번 기질적 성장장애는 원인에서 두 번째 줄, 기질적 병변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어서 키가 작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하자? 성장 호르몬을 줍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특발성 성장 장애는 원인이 특별한 기질적 이상이 없어요. 뇌하수체 저하증이 생겨서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 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성장 호르몬 결핍증을 진단받기 때문에 뭘 준다고요? 성장 호르몬을 줍니다. 그런데 3번, 비기질적 성장 장애는 원인은 심리적인 원인이나 부모의 무관심 또는 잘못된 영양 공급이 원인입니다. 그럼 얘는 성장 호르몬 주나요? 필요 없죠. 3번 치료와 간호 보시면 성장에 필요한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성장 호르몬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렇게 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제가 우리가 3학년 아동간호학 3 제가 했던 파트 1, 2, 3 파트를 모두 정리, 리뷰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치시기 전에 반드시 꼼꼼히 보시고요. 여러분들도 시험 성적이 잘 나오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다음 학기 때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